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해병대에 입대한 손녀를 폭행한 비리 사단장 멱살 잡고 썩은 군대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사성장군 할머니의 핏빛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의 끝자락 강화군 교동도의 밤은 칠흑보다 어두웠다. 바다 건너 북쪽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작전 지역이었다. 갯벌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고 썩은 조개 냄새와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도발의 하사는 숨을 죽인 채 차가운 진흙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갯벌 흙으로 뒤덮여 주변의 바위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수색대대 소속인 그녀는 오늘 밤 비공식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며칠 전부터 사단장 사마천 소장의 직속 부하들이 한밤중에 민간 트럭을 끌고 이 통제구역을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갈대밭 너머로 희미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보였다. 규정대로라면 모든 불빛을 끄고 기동해야 하는 최전방 작전 구역이었다. 발에는 품 안에서 소형 캠코더를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멈추고 줌 렌즈를 당겼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군용 트럭 2대와 민간 화물선 한 척이 맞닿아 있었고 건장한 군인들이 무거운 박스를 쉴 새 없이 배로 옮겨 싣고 있었다. 그 중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해병대 제2사단장 사마천 소장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의 귓가에 사마천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게 다 나라를 위한 일이야. 썩어가는 장비 창고에 두면 뭐하나. 필요한 곳에 팔아서 우리 부대 회식비나 하는 거지. 껍데기만 남은 박스는 다시 창고에 채워 넣어. 감쪽같이 말이야. 명백한 군수품 횡령이자 반역 행위였다. 저 박스 안에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통신 보안 모듈이 들어있음이 분명했다. 발에는 입술을 깨물며 녹화 버튼을 눌렀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영상만 있으면 부패한 사마천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그때였다. 발해가 자세를 고쳐 잡으려는 순간 군화 발밑에서 말라비틀어진 갈대줄기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누구냐? 사마천의 고개가 번개처럼 발해가 숨은 갈대숲을 향해 돌아갔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잡아.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총을 써도 좋다. 발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은폐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캠코더를 방탄조끼 안주머니에 쑤셔넣고 갯벌을 향해 질주했다. 뒤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다. 거기 서지 않으면 쏜다. 타앙. 날카로운 총성이 고막을 찢었다. 발해의 왼쪽 어깨 부근을 스치고 지나간 총알이 바위에 튀어 불꽃을 일으켰다. 공포탄이 아니었다. 저들은 진짜로 자신을 죽일 작정이었다. 발해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해안가 절벽 아래 좁은 틈새로 몸을 던진 발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왼쪽 팔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다. 추격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들은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수색대원들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발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보안구역이라 통신이 불안정했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해군 본부 아니 할머니.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1번, 2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하지만 발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것이 뻔했다.
머리 위쪽 바위에서 사마천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근처다. 핏자국이 있어. 멀리 못 갔다. 찾으면 바로 처리해. 발에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수화기 너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발해. 너니 무슨 일이냐? 대답 대신 발에는 거친 숨소리와 바닷바람 소리만을 전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마이크 부분을 톡, 톡, 톡 두드렸다. 어릴 적 할머니와 정했던 위급 신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발에는 추격조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낌새를 느끼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깊은 바위 틈 안쪽 바닷물이 차오르는 곳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차가운 서해의 바닷물이 발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같은 시각 충청남도 계룡대 해군 본부 참모총장 집무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 백호랑 대장은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서리빨 같은 눈빛을 지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손녀가 위험하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위기였다. 마지막에 들린 파도 소리와 억눌린 신음은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백호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큰 소리를 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헬기 띄워.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 들어왔다. 총장님, 이 야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내일 국회 일정과 조찬 회동이 있습니다. 백호랑은 정복 상의를 거칠게 꿰입으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다 취소해. 목적지는 해병 2사단이다. 그리고 해군 특수전전단 당직팀 완전 무장시켜서 내 헬기 뒤따라오게 해. 실탄 지급하고.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장님, 실탄이라니요. 전쟁이라도 났습니까? 절차상 합참 의장님께 보고부터 하셔야. 백호랑이 비서실장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백두산 호랑이 그 자체였다. 내 부하가, 내 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보고는 내가 나중에 책임진다. 토다는 놈은 당장 옷벗을 각오해. 10분 내로 이륙한다. 실시. 백호랑의 호령에 해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다. 잠시 후 거대한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의 로터가 굉음을 내며 밤하늘을 갈랐다. 헬기 창가에 앉은 백호랑은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버텨라 발해야. 할머니가 가고 있다. 감히 누구라도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렸다간 이 할미가 가만두지 않겠다. 새벽 3시.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고요하던 부대에 난데없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의 굉음이 점점 커지더니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당직 사령과 5분 대기조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헬기의 착륙이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흙먼지가 소용돌이쳤다.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 정복 차림의 백호랑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전개하며 사령부 건물을 에워쌌다. 잠옷 위에 급하게 전투복 상의만 걸친 사마천 소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필승. 총장님께서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시어 송구합니다. 사마천이 거수 경례를 붙였지만 백호랑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손녀 도발의 하사. 지금 어디 있나? 사마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아,
그 친구 말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상부에 보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발의 하사가 무장 탈영을 했습니다. 야간 훈련 도중 총기를 소지한 채 이탈하여 현재 수색 작전 중입니다. 탈영. 백호랑이 코웃음을 쳤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만. 짝. 경쾌한 파열음이 연병장의 공기를 갈랐다. 백호랑의 손바닥이 사마천의 뺨을 후려쳤다. 사마천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숨을 들이켰다. 사성 장군이 이성 장군을 부하들 보는 앞에서 구타한 것이다. 입 닥쳐. 어디서 개수작이야. 백호랑이 사마천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내 손녀는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었다. 내가 기저귀 갈 때부터 군가 불러주며 키운 아이다. 우울증. 적응 실패. 내 놈 눈에는 내가 바지저고리로 보이냐? 감히 내 앞에서 거짓 보고를 해. 사마천은 억울하다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총장님, 이건 엄연한 폭행입니다. 아무리 총장님이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절차. 그래, 절차 좋아하니 절차대로 해주지. 지금 이 시각부터 해병 이사단의 지휘권은 해군 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행사한다. 사단장 사마천. 너는 지금부터 직무정지다. 헌병대. 이 자식 당장 구금해. 백호랑의 서슬 퍼런 명령에 따라온 해군 헌병들이 사마천의 양팔을 결박했다. 사마천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이건 월권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백호랑은 그를 무시하고 사단장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사단장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던져 박살내고 상황판 앞에 섰다. 지도를 보는 그녀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작전 참모. 현재 수색구역이 어디야? 작전 참모가 벌벌 떨며 지휘봉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네. 현재 탈영병의 도주 예상로인 김포 시내와 강화대교 방면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백호랑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했다. 발해가 정말 탈영을 했다면 도심으로 갔겠지만 그녀가 받은 전화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사마천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것을 보면 발해는 그들이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틀렸어. 도심이 아니다. 수색 병력 전부 북쪽 해안으로 돌려 교동도와 강화 북단 갯벌을 샅샅이 뒤져. 참모가 난색을 표했다. 총장님, 그쪽은 지뢰 매설 지역이고 갯벌이라 위험합니다. 그리고 밤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백호랑이 참모의 말을 끊었다. 내 손녀가 지금 저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위험해서 못 가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간다. 나를 따를 용기 있는 놈들만 따라와. 백호랑은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갔다. 70이 다 된 노장군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참모들은 압도당했다. 한편 강화도 북단의 한 낡은 배수로 도발에는 저체온증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 의식이 자꾸만 멀어지려 했다. 총상을 입은 어깨는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진흙 범벅이었다. 그녀는 입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물고 있었다. 캠코더에서 빼낸 메모리 카드였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다. 이것이 없으면 자신은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탈영병으로 남고 사마천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할머니, 너무 추워요. 보고 싶어요. 발에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할머니. 중학교 졸업식 때 군복을 입고 와서 친구들이 멋지다고 환호하자 쑥스러워하던 할머니.
해병대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면서도 밤새 군화를 닦아주던 할머니. 정신 차리자 도발해. 넌 귀신 잡는 해병이다. 발에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배수로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분명 이 근처다. 핏자국이 끊겼어. 사마천의 신복들이었다. 그들은 수색이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었다. 발에는 진흙을 얼굴에 더 두껍게 발랐다. 갯벌의 유령이 되어야만 살 수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해병 이사단 상황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백호랑 총장의 호출을 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도착했다. 해군 광역수사대장 공무진 중령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정복을 입은 그는 겉보기엔 동네 아저씨 같았지만 해군 내에서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미친 사냥개로 통했다. 충성.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자다가 떡라면 먹고 있었는데 체할 뻔했습니다. 공무진이 너스레를 떨며 들어왔다. 상황실의 살벌한 분위기에도 그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백호랑은 턱짓으로 구금된 사마천의 집무실을 가리켰다. 공중령. 냄새가 나지 않나. 공무진이 코를 킁킁거렸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공무진은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들고 사마천이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가죽 소파로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소파의 가죽을 찢어발겼다. 찍! 가죽이 찢어지자 그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이중 장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인원이 경악했다. 빙고. 역시 도둑놈들은 돈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야 안심이 되나 봅니다. 공무진이 현금 다발 하나를 집어들고 흔들었다. 이거면 사마천 소장님 옷 벗기는 건 시간 문제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하사님을 찾는 건데. 공무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총장님, 놈들의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수색대가 아니라 킬러들을 풀었습니다. 생포가 목적이 아닙니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백호랑의 주먹이 다시금 쥐어졌다. 시간이 없었다. 날이 밝으면 발해의 은신처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때 백호랑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발해와 숨바꼭질을 할 때였다. 어린 발해는 늘 엉뚱한 곳에 숨었다. 장롱이나 식탁 밑이 아니었다. 할머니, 등잔 밑이 어둡대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숨을 거예요. 그래야 할머니가 절 찾으러 올 때 제가 먼저 볼 수 있잖아요. 발에는 항상 마당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위나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할머니가 찾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등대다. 백호랑이 중얼거렸다. 네. 등대라니요. 공무진이 되물었다. 교동도 북쪽 끝에 폐쇄된 등대가 하나 있어. 전망이 가장 좋고 사방이 트여 있지. 그 아이라면 쥐새끼처럼 구석에 숨지 않았을 거야. 적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고 내가 오는 걸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갔을 거다. 백호랑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전 병력 듣는다. 작전명 호랑이 발톱. 목표 지점은 교동도 북단 폐등대다. 내가 선두에 선다. 헬기 띄워. 한편 발에는 갯벌을 기어서 폐등대 근처까지 도달했다. 다리는 이미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팔꿈치는 까져서 피투성이었다. 등대 입구는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발에는 옆에 있는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등대 꼭대기 층에 올라가자 탁 트인 시야가 들어왔다. 멀리서 자신을 쫓는 사마천의 사병들이 갯벌을 수색하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반대편 하늘에서는 여러 대의 헬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 있는 헬기에는 해군 참모총장의 깃발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발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도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깨진 유리창 틈으로 붉은색 스카프를 꺼내 흔들었다. 할머니가 사준 자신의 보물 1호인 스카프였다. 헬기에 타고 있던 백호랑은 망원경으로 등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잿빛 등대 꼭대기에서 펄럭이는 작은 붉은 점이 보였다. 찾았다. 백호랑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기다. 저 등대에 내 손녀가 있다. 저 주변에 접근하는 모든 미확인 병력은 적이다. 위협 사격 실시해. 놈들을 등대에서 떼어내. 두두두두두.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바레를 잡으러 등대 밑까지 왔던 사마천의 부하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백호랑의 헬기가 등대 위에서 호버링을 시작했다. 레펠이 내려졌다. 총장님, 위험합니다. 대원들이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백호랑은 장갑을 고쳐 꼈다. 비켜. 내 새끼는 내가 안아줘야 해. 백호랑은 망설임 없이 레펠줄을 잡고 등대 난간으로 하강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녀의 백발과 군복 자락이 마치 전설 속의 장수 같았다. 난간에 착지한 백호랑은 등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구석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바레가 보였다. 바레야. 백호랑이 달려가 손녀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몸.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다. 바레가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늦게 오면 어떡해요? 배고픈데. 백호랑은 눈물을 흘리며 손녀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었다. 미안하다. 할미가 늦었어. 이제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바레는 품속에서 피 묻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나쁜 놈들. 잡아야 해요. 그리고 바레는 정신을 잃었다. 백호랑은 손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발의 하사 확보했다. 의무대 헬기 대기시켜. 그리고 공무진 중령. 지금 당장 사마천 그 새끼 끌고 와. 내 손녀가 흘린 피만큼, 아니 그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바다는 육지를 덮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다. 처절한 응징만이 남았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잦아들고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렸다. 이동식 침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긴박하게 복도를 채웠다. 도발의 하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고 그녀의 군복은 갯벌의 진흙과 붉은 피가 뒤섞여 엉망이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수술실로 향했다. 백호랑 대장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녀의 손등에 자신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닫힌 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그 붉은 빛은 백호랑의 눈동자에 비쳐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총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백호랑의 안색을 살피며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국방부 장관님입니다. 사태 파악을 원하십니다. 백호랑은 휴대전화를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응시했다. 내가 지금 보고나 하고 있을 기분으로 보이나? 장관께 전해. 지금 해군 참모총장은 전시 상황이라고. 내 손녀가 깨어날 때까지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백호랑은 돌아섰다. 병원 복도 끝에는 공무진 중령과 무장한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백호랑의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가 아닌 복수의 화신이 된 사성 장군이었다. 공무진. 네 총장님.
차 대기시켜. 다시 부대로 간다. 내 손녀가 흘린 피가 마르기도 전에 놈들의 목줄을 끊어놔야겠어. 다시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본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마천 소장의 왕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백호랑의 점령지가 되어 있었다. 사단장실은 임시 지휘소로 바뀌었고 사마천과 그의 측근들은 영창이 아닌 별도의 취조실에 각각 격리되어 있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백호랑이 들어섰다. 철제 의자에 묶인 사마천 소장은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그는 백호랑을 보자마자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총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 사단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범죄자 취급을 하십니까? 그 하사가 가져온 건 조작된 겁니다. 백호랑은 대답 없이 사마천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닐 증거물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갯벌 진흙이 묻은 작은 메모리 카드였다. 이게 뭔지 아나? 사마천의 시선이 메모리 카드에 고정되었다가 황급히 떨어졌다. 모릅니다. 그 병사가 훔쳐간 기밀 데이터입니까? 기밀이라. 그래, 기밀이지. 내 놈이 나라를 팔아먹고 부하들의 고혈을 빤 기밀. 백호랑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그림자가 사마천을 덮쳤다. 발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영상이다. 내가 업자들과 낄낄거리며 야간 투시경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아주 고화질로 담겨 있더군. 심지어 내 목소리까지 선명해. 껍데기만 남은 박스는 창고에 채워 넣으라고 했나. 사마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폐기 장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닥쳐. 백호랑의 호통이 취조실을 뒤흔들었다. 폐기 장비라고. 최신형 장비를 폐기 처리해 민간에 넘겨. 그리고 그걸 목격한 내 손녀를 죽이려고 킬러를 풀어. 그게 내가 말하는 헌신인가? 백호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마천을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널 뼛속까지 털어주지. 내가 감춘 돈 엮여있는 윗선 그리고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헤쳐서 세상에 공개할 거야.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제복 입은 강도일 뿐이다. 백호랑이 나가려 하자 사마천이 다급하게 외쳤다. 총장님, 저 하나 죽인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있고 저를 봐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장님도 다치실 수 있습니다. 백호랑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렸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아주 잘 됐군. 안 그래도 땔감이 부족했는데 내가 줄줄이 엮어주면 더 큰 불을 지를 수 있겠어. 어디 한번 다 불러봐. 내가 전부 태워버릴 테니까. 문이 쾅 닫히고 사마천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백호랑은 복도에서 대기하던 공무진에게 지시했다. 들었지? 뒤에 누가 있다는군. 놈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전부 잡아들여. 공무진이 시익 웃으며 격려했다. 먼지가 아니라 아예 건물을 철거해드리겠습니다. 광역수사대의 매운맛을 보여주죠. 공무진 중령의 수사는 말 그대로 저인망식 쌍끌이 어선 같았다. 그는 사마천의 측근인 연대장과 대대장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사마천처럼 맷집이 좋지 않은 그들은 공무진의 독특한 신문에 금방 무너져 내렸다. 제2취조실. 군수 담당 참모인 최 대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다. 공무진은 컵라면을 후루룩 소리내어 먹으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이고 대령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밤새 증거 찾느라 배가 고파서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군 교도소 밥이 그렇게 맛이 없다네요.
콩밥도 아까워서 그냥 맨밥에 소금만 준다던데. 최 대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이 하라고 해서. 공무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국물이 튀어 최 대령의 정복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거 아주 좋은 변명이죠. 근데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입니까? 도발의 하사 사살 명령 그거 대령님 무전기로 나갔더군요. 녹취록 들려드릴까요? 최 대령의 눈이 커졌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겁만 주라고. 겁을 실탄으로 줍니까? 살인 미수 공모, 군수품 횡령 방조, 직무유기. 이것만 합쳐도 징역 20년은 나오겠네요. 아 참 사모님이 강남에 산 아파트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던데. 최 대령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먹였다. 다 말하겠습니다. 장부는 사단장 관사 지하실 와인 냉장고 뒤편 금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는 북한 쪽 브로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무진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적과의 내통 가능성까지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 북한 브로커라고 했습니까? 이거 판이 생각보다 큰데요. 공무진은 즉시 백호랑에게 보고했다. 백호랑은 사단장 관사로 특수부대를 급파했다. 와인 냉장고를 드러내고 벽을 부수자 비밀 금고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부와 거래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사마천은 군사 장비를 팔아넘긴 돈으로 정치권 로비를 하고 일부는 해외 도박 자금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심지어 군 작전지도 일부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정황도 포착되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요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력 의원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사마천에게서 뇌물을 받아먹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백호랑의 움직임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백 총장이 너무 날뛰는 거 아닙니까? 사마천이 입을 열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론을 움직이면 됩니다. 총장이 손녀를 감싸기 위해 멀쩡한 장군을 누명 씌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백호랑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여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시죠.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자극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었다. 해군 참모총장 손녀 구하기 논란. 직권 남용인가 사단장 감금 폭행 의혹. 군 기강 해이 심각. 여론이 술렁였다. 백호랑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사마천의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척하며 기자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남편은 평생 군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총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편을 죽이려 합니다. 백호랑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참모들이 안절부절 못했다. 총장님, 해명 자료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백호랑은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렸다. 그녀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짖으라고 해. 걔는 무서우면 짖는 법이지. 놈들이 짖는다는 건 우리가 목덜미를 제대로 물었다는 증거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공무진. 기자 회견 준비해. 내가 직접 나간다. 놈들이 원하는 쇼를 보여주지. 단 그 쇼의 결말은 놈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백호랑은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번쩍였다. 진실이라는 무기 하나면 충분했다. 국방부 데브리핑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단상 위에는 백호랑 대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원고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기자 한 명이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총장님, 손녀인 도발의 하사의 타령을 덮기 위해 사단장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백호랑은 기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서늘한 눈빛에 기자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누명이라. 질문하신 기자 양반은 진실보다 소문이 더 믿음직한가 봅니다. 백호랑은 신호했다. 브리핑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겠지요. 이것은 제 손녀 도발의 하사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조작된 것도 편집된 것도 없는 원본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어두운 밤 사마천 소장의 얼굴과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수품을 팔아넘기며 돈 타령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발각되자 사살 명령을 내리는 음성까지. 브리핑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셔터 소리마저 멈췄다. 영상이 끝나자 백호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옹호하던 사마천 소장의 민낯입니다. 내 손녀는 탈영병이 아닙니다. 비리를 목격하고 증거를 지키기 위해 쫓기던 내부 고발자이자 참된 군인입니다. 백호랑은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천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사마천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과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오늘부로 검찰과 언론에 전면 공개합니다. 브리핑실이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명단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공개하시는 겁니까? 백호랑은 단호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제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군을 좀먹는 기생충들은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생중계로 방송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백호랑을 비난하던 댓글은 사라지고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글들이 쇄도했다. 로비에 가담했던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줄줄이 잠적하거나 소환되었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 도발의 하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그녀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살았구나. 바레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자 회견을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온 백호랑이었다. 할머니는 정복 차림 그대로 손녀의 침대맡에 앉아 있었다. 강철 같던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발에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렸다. 할머니, 나 안 죽었어. 백호랑이 손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다. 울면서 웃는 할머니의 모습에 발에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장하다. 내가 이겼어. 내가 다 이겼다. 같은 시각 헌병대 유치장. 텔레비전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던 사마천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면에는 자신의 비리 장부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끝이었다. 그의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무진 중령이 유치장 철창을 톡톡 두드렸다. 사 소장님, 짐 싸시죠. 여기보다 시설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참, 거기 가면 별 떼고 죄수 번호 달아야 하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바느질 연습 좀 해두십시오. 사마천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공무진은 휘파람을 불며 돌아섰다. 복도 창문 너머로 맑게 갠 하늘이 보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투명했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의 창밖으로 늦가을의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도발의 하사는 이를 악물고 평행봉을 잡았다. 총알이 관통했던 왼쪽 어깨와 갯벌에서 입은 동상 후유증으로 다리 근육이 제멋대로 떨렸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하사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근육이 다 붙지 않았어요. 군의관이 만류했지만 발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법정에 서야 놈들을 확실히 보낼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서 동정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두 다리로 서서 놈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죄를 물을 겁니다. 발해의 눈빛은 갯벌에서의 그 밤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 백호랑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고 있었다. 사성 장군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무력 개입을 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딱 좋은 빌미였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완벽한 승자가 되어야 했다. 같은 시각 국방부 대회의실, 백호랑 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언론에는 비공개였지만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은 치열했다. 사마천과 결탁했던 세력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백호랑을 어떻게든 끌어내려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 했다. 위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넘겼다. 백호랑 총장, 귀관의 충정은 이해하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급박했어도 국방부 장관 승인 없이 특수부대를 움직이고 사단장을 감금한 것은 월권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백호랑은 정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 위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위원들은 눈을 피했다. 절차라. 위원장께서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문 보내고 결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뿌리십니까? 백호랑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제 손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군인 한 명이 내부의 적에게 사냥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절차를 따지는 것이 군인의 명예입니까가 아니면 비겁한 변명입니까? 한 위원이 반박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번 일을 선례로 남기면 지휘 체계가 흔들립니다. 백호랑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지휘 체계는 부하들이 지휘관을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 새끼가 죽는데 쳐다만 보는 지휘관을 누가 믿고 따릅니까? 나는 내 행동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옷을 벗으라 하면 벗겠습니다. 하지만 내 명예까지 더럽히진 마십시오. 백호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 부하들을 돌보러 가야겠습니다. 백호랑이 회의실을 나가자 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백호랑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있는 발해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사과를 깎아 손녀에게 건넸다. 많이 아프지? 할미가 미안하다. 발해는 사과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잖아요. 저 내일 재판에 나갈 거예요. 두 다리로 걸어서 들어갈 거예요. 백호랑은 손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그래. 그래야 내 손녀지. 가서 보여줘라. 진짜 군인이 뭔지. 저 썩어 빠진 놈들에게 똑똑히 알려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흉터는 아물고 있었고 그 자리에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사건 재판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사마천 전 소장과 그의 부하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사마천은 유능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사마천의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사마천은 부하들이 저지른 일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대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횡령과 살인 교사는 부하들이 과잉 충성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사고입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사마천은 고개를 숙인 채 억울한 표정을 연기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재판장은 정숙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격 대상을 바꾸었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도발의 하사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건 당시 도 하사는 극심한 공포 상황이었고 평소 군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였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거짓이었다. 사마천에게 매수된 일부 병사들이 거짓 진술서를 써준 것이다. 분위기가 사마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때 검찰관이 외쳤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을 신청합니다. 도발의 하사 입장해 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휠체어는 없었다. 도발의 하사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이 조명을 받아 빛났다. 발에는 증인석에 서서 선서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이 날카롭게 질문했다. 증인. 그날 밤 어두워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사단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는 걸 들었습니까? 발에는 사마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마천은 흠칫 놀라 시선을 피했다. 네. 똑똑히 들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박스는 창고에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을 때 쥐새끼 한 마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의 영상은 너무 어둡고 목소리도 불분명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을 기술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 했다. 발에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방청석 맨 뒷문이 열리고 공무진 중령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재판장님, 긴급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재판 진행 중에 뭡니까? 공무진은 여유롭게 웃으며 변호인석으로 다가갔다. 사마천 소장님이 꼬리 자르기를 하신다길래 제가 꼬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북한 브로커와 통화한 대포폰 녹취 파일 그리고 거래 장부가 숨겨져 있던 제3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사마천 소장이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 원본도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공무진은 사마천의 부하 중 한 명인 최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최 대령님, 사단장님이 혼자 살겠다고 대령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시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정상 참작될 겁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최 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사마천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사단장이 시켰습니다. 도발의 하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사단장이고 수익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도 접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마천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저 배신자 놈이 미쳤어.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발에는 담담하게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저는 그날 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진실이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가 명예를 팔아먹는 것은 적군보다 더 위험합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휴정 없이 즉각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사마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명예 전역과 함께 모든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며 횡령에게 5배를 추징한다. 판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쾅, 쾅, 쾅.
사마천은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나갔다. 발에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백호랑은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겨울이 찾아왔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해군 본부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 백호랑 대장의 전역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백호랑은 사마천 사건 이후 스스로 용퇴를 결정했다. 비록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함이었다. 여론은 그녀의 유임을 강력히 원했지만 백호랑의 뜻은 확고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군인의 미덕이다. 단상에 오른 백호랑은 마지막 훈시를 했다. 사랑하는 해군 해병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40년간 입었던 이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히 이 바다에 남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 곁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조국과 국민만을 바라보십시오. 백호랑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장병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였고 어머니였다.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우렁찬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예포가 발사되고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 백호랑은 거수 경례를 하며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다. 식이 끝나고 백호랑은 정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평범한 코트 차림의 그녀는 이제 옆집 할머니처럼 푸근해 보였다. 위병소를 나서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발해였다. 발에는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전역하는 할머니를 위해 작지만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다. 전역을 축하드려요. 총장님. 아니 할머니. 백호랑은 꽃을 받아들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 백수가 됐구나. 시원섭섭하다. 할머니 멋있었어요. 제군 생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늙은 호랑이라 산으로 가지만 너는 젊은 용이니 바다를 지켜야지. 백호랑은 손녀의 옷깃을 여며주었다. 바래야. 군복이 무겁지. 네. 가끔은요. 그 무게가 바로 명예다. 힘들 때마다 그날 밤 갯벌을 생각해라. 내가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눈 덮인 길을 나란히 걸었다. 뒤돌아본 부대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공무진 그 녀석이 탐정사무소나 같이 하자고 꼬시던데. 악당들 때려잡는 게 적성에 딱 맞는다나. 발해가 깔깔 웃었다. 와 대박. 저도 전역하면 끼워주세요. 너는 안 돼. 너는 별 딸 때까지 군에 박혀 있어. 내가 못다 한 꿈 내가 이뤄야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바다는 육지를 덮쳤고 그 파도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백호랑과 도발의 두 여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백호랑 대장이 전역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고향인 경상남도 진해의 한적한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다. 평생 군복만 입었던 그녀가 몸빼 바지를 입고 상추를 뜯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산을 구보로 오르내리는 루틴은 현역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백호랑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 늦은 밤 마당의 진돗개가 사납게 지저댔다. 백호랑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엔진을 끄고 전조등까지 껐지만 백호랑의 예리한 감각은 살기를 감지했다. 손님이 찾아왔군.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백호랑은 벽에 걸어두었던 장식용 목검을 집어들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 4명이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발소리를 죽이고 신속하게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안방은 비어 있었다. 괴한들이 당황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목검이 바람을 갈랐다. 선두에 섰던 괴한의 정강이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백호랑이었다. 그녀는 70에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예의 없는 놈들. 백호랑은 목검을 휘둘러 2번째 괴한의 손목을 가격했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백호랑은 노련하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고 한 놈의 명치를 발로 걷어찼다. 순식간에 4명의 장정이 거실 바닥에 뒹굴었다. 백호랑은 전등 스위치를 켰다. 신음하는 괴한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의 복면을 벗겨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목덜미에 새겨진 문신이 눈에 띄었다. 독사 문양이었다. 누가 보냈나? 사마천은 감옥에 있을 텐데. 괴한은 입을 다물고 저항했다. 백호랑은 목검 끝으로 괴한의 턱을 들어 올렸다. 말하지 않아도 돼. 짐작 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때 백호랑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제한 표시였다. 전화를 받자 변조된 기계음이 들려왔다. 백호랑 총장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조용히 계셨어야죠. 사마천이 남긴 장부에 원본 사본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녀인 도발의 중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협박이었다. 사마천은 꼬리에 불과했다.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몸통 사마천의 비밀 장부에 적힌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백호랑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백호랑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손녀를 건드리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은퇴해서 심심하던 차에 잘 됐군. 내가 다시 군복을 입게 만들지 마라. 그때는 전쟁이다. 백호랑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공무진에게 연락했다. 공중령. 자네 탐정 사무소 한다고 했지. 일거리 생겼다. 지금 당장 진해로 내려와. 사냥 시즌이 다시 시작됐다. 다음 날 새벽 해군 광역수사대 출신 공무진이 스포츠카를 몰고 백호랑의 집 마당에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껄렁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번뜩였다. 총장님. 아니 고객님. 이거 은퇴하고도 스펙터클하게 사시네요. 독사파라고 불리는 사설 용역 깡패들입니다.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 꽤 셉니다. 백호랑은 짐을 꾸려 나왔다. 그녀의 가방에는 낡은 군화와 전투복이 들어있었다. 놈들이 발해를 노리고 있어. 내가 직접 서울로 간다. 숨어있는 뱀 대가리를 잡아서 지시겨놔야 이 싸움이 끝난다.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도발에는 중사로 진급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백호랑의 엄명 때문에 부대를 지키고 있었다. 발해야, 너는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놈들이 널 유인하려는 수작이다. 부대 안이 가장 안전하다. 밖은 할미가 청소하마. 하지만 부대 안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마천의 잔당들은 아직 군 내부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도발해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한 함정을 팠다. 훈련 중 장비가 고장 나거나 탄약 수량이 맞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발해를 과실치사나 횡령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는 공작이었다.
발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옥을 경험한 생존자였다. 이런 유치한 수작으로 나를 꺾을 수 있을 것 같나. 발에는 자신을 따르는 믿음직한 후임들과 함께 역추적을 시작했다. 야간 당직을 서며 보급 창고의 감시 카메라를 분석하고 수상한 간부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한편 서울에 도착한 백호랑과 공무진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의 목표는 독사파의 자금줄이자 배후인 국방위원회 실세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사마천 사건 당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백호랑은 공무진이 운영하는 탐정사무소를 임시 베이스 캠프로 삼았다. 그곳에는 전역한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과 정보장교 출신들이 모여 있었다. 백호랑의 명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모인 예비역 어벤져스였다. 총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현역 때는 규정 때문에 참았지만 민간인 신분인 지금은 거칠 게 없습니다. 근육질의 예비역 대원이 주먹을 쥐어 보였다. 백호랑은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김 의원의 비밀 아지트인 강남의 한 회원제 클럽을 표시했다. 오늘 밤 놈들이 그곳에 모인다. 김 의원과 독사파 두목이 만나서 나를 처리할 모의를 할 거야. 우리가 먼저 친다. 단살이는 안 된다. 뼈만 부러뜨려. 밤 11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뒷골목. 청소 용역 업체 트럭으로 위장한 차에서 백호랑과 공무진 그리고 예비역 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 속에는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숨기고 있었다. 진입. 백호랑의 낮은 지시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클럽 입구를 지키던 덩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백호랑은 지팡이를 짚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춤을 추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VIP 룸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김 의원은 양옆에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독사파 두목이 백호랑을 보고 기겁하며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다. 어딜? 공무진이 던진 재떨이가 두목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했다. 악! 두목이 쓰러지자 백호랑이 김 의원 앞으로 다가갔다. 김 의원은 떨면서 소리쳤다. 이거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백호랑은 탁자 위에 놓인 양주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그리고 김 의원의 얼굴에 촥 뿌렸다. 정신 차려라. 내 놈이 보낸 자객들이 우리 집 마루를 더럽혔다. 그 청소비 받으러 왔다. 김 의원은 도끼 품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백호랑, 너 이제 끝났어. 민간인이 국회의원을 협박해. 내일이면 넌 테러리스트로 뉴스에 나올 거다. 뉴스라. 그거 좋지. 백호랑은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내 놈들이 떠든 소리 여기 다 녹음됐다. 사마천 빼내려고 판사 매수하고 내 손녀 죽이라고 사주한 내용까지. 사실 녹음기는 미끼였다. 진짜 증거는 공무진이 놈들의 서버실을 해킹해 빼내고 있었다. 이봐요, 김 의원님. 비밀 장부가 클라우드 서버에 있더군요. 비밀번호가 내 연녀 생일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십니다. 공무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김 의원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에이, 이거 불법 해킹이야. 불법은 내 놈들이 한 짓이 불법이고. 백호랑은 지팡이로 탁자를 내리쳤다. 선택해라. 스스로 자수해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이 자료 전 세계에 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래. 그때 클럽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김 의원이 비릿하게 웃었다. 하, 경찰이 왔군. 넌 이제 도간든 쥐야. 내가 미리 손을 써놨지. 이 구역 경찰서장은 내 후배야. 함정이었다. 백호랑 일행은 포위되었다. 하지만 백호랑은 당황하지 않았다. 공무진.
플랜 B 가동해. 클럽 밖은 경찰 특공대와 김 의원이 동원한 용역 깡패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백호랑과 대원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김 의원은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나와 확성기를 잡았다. 안에 있는 테러범들은 들어라.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백호랑.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뉴스를 보고 달려온 기자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전직 참모총장의 인질극이라는 자막이 속보로 떴다. 여론이 다시 술렁였다. 그때였다. 도로 끝에서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트럭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깃발을 꽂은 승합차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필승. 총장님 구하러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호랑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비역들이었다. 해병대 전우회 UDT 동지회 심지어 백호랑이 현역 시절 돌봐주었던 취사병 출신들까지. 그들은 무기는 없었지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스크럼을 짜서 경찰 저지선을 밀어붙였다. 우리 총장님은 테러범이 아니다. 비리 의원 물러가라. 순식간에 상황은 대규모 시위 현장으로 변했다. 김 의원은 당황했다. 에이, 이것들이 미쳤나. 다 밀어버려. 그 혼란한 틈을 타백호랑과 공무진은 클럽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곳에는 독사파의 정예 조직원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죽여. 수십 명의 조직원이 달려들었다. 백호랑은 지팡이를 버리고 전투 자세를 취했다.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날아올라 선두의 선 조직원의 가슴을 걷어찼다. 할머니. 도발해였다. 그녀는 휴가증을 내고 완전 군장을 한 채 달려왔다. 그녀의 뒤로는 민준호 소령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따르고 있었다. 바래야. 오지 말라니까. 할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바래는 할머니의 등을 지켰다. 백호랑과 도발의 두 여인은 등을 맞대고 섰다. 좋아.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바래야 사주 경계 확실히 해라. 예. 전방에 적 다수. 제압하겠습니다. 환상의 호흡이었다. 백호랑의 노련한 관절기와 발해의 파괴력 넘치는 타격기가 어우러져 조직원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공무진과 헌병대도 합세하여 현장을 정리해 나갔다. 결국 김 의원은 도주하려다 해병대 전우회 아저씨들에게 붙잡혀 굴욕적으로 끌려왔다. 공무진이 확보한 서버 자료가 현장 기자들에게 에어드롭으로 뿌려졌다. 김 의원의 추악한 비리가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김 의원이 발악했지만 백호랑은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명예를 모르는 자에게 계급장은 사치다. 감옥 가서 반성이나 해라.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경찰서장도 김 의원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백호랑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손녀를 바라보았다. 다쳤냐? 아니요. 멀쩡합니다. 할머니는요? 나야 뭐. 아침 운동 좀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주변에 있던 예비역들과 시민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에필로그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 또다시 1년 후. 백호랑은 완전히 은퇴하여 진해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다. 간판 이름은 호랑이 고민 상담소. 이곳은 군 내부의 비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장병들이 몰래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다. 백호랑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공무진을 시켜 은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도발에는 상사로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강인하고 정의로운 부사관이 되어 후임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주말이면 상담소에 들러 할머니를 도왔다. 할머니, 오늘 손님 많네요. 바레가 커피를 타오며 말했다. 백호랑은 돋보기를 쓰고 의뢰인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다. 세상에 아직도 나쁜 놈들이 많아. 쉴 틈을 안 주는구나. 힘드시면 그만하세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백호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군복은 벗었지만 내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는 한 이 할미는 영원히 현역이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는 이등병 하나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백호랑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백호랑과 도발에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들은 오늘도 정의를 위해 달린다. 바다가 육지를 덮치듯 그들의 용기는 세상의 어둠을 덮고 씻어낼 것이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파도처럼.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